Good evening everyone. 마더텅 시간입니다. 헤헤. 자, 시작해볼게요. 역사적으로 은행의 첫 장을 연 것은 금세공업자들이었다. 제가 여러분들께 교양만두를 통해서 영상 하나 전달드렸는데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은 훨씬 쉽게 이 지문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자, 금을 스스로 보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금고를 가진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기고 보관증을 받았다. 사람들은 물건을 거래할 때 금보다 보관증만 주고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무거운 거를 알게 되면서 보관증을 오늘날의 지폐나 수표처럼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금세공업자들은 금을 맡긴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와 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써준 보관증만큼의 금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왜? 계속해서 누군가는 금을 맡기고 누군 찾아가 이렇게 돌고 도니까 항상 이거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막 갑자기 막 경제 위기가 와서 사람들이 다 돈을 빼내는 그런 상황이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개념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보관된 금의 일정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며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금세공업자들 금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이걸 더 많이 빌려주고 그만큼 더 많은 수수료를 얻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서 금을 맡기는 사람한테 사례를 했다. 수수료를 들어온 것 중에 일정한 부분을 떼어주는 거죠. 그래서 금세공업자가 했던 일은 결국 오늘날 은행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행의 두 가지 기능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첫째, 형광펜 할게요.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성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융통해주는 금융중개 기능입니다. 돈을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예금을 하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대출을 하죠. 그거를 이어주는 금융중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은행은 금융중개 기능을 통해 금융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춰. 왜냐하면 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딱 은행이 개입을 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조성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자금의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은행은 자금 수요자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안목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대출하러 갈 때 이것저것 많이 보잖아요. 따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저도 사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 조성된 자금이 한층 더 건전하고 수익성 높은 곳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막 은행이나 이런 데서 금융회사가 펀드 같은 거 팔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사실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금융 무지랭인데요. 이거하고 그 지문하고 금융은 상관이 없지만 하여튼 그 펀드 같은 걸 팔아요. 그런 돈 관련된 곳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조금 막 이익을 낼 수 있다. 건전하고 안전한 회사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죠. 자, 둘째, 화폐를 창출하는 예금 창조 기능으로 예금 창조는 신용 창조라고도 합니다. 다시 금세공업자로 넘어와서 만약 금세공업자가 맡아놓은 금 전체를 그냥 가지고만 가만히 있어. 그럼 그 경제 통화량은 변하지 않죠. 왜? 그냥 거의 묶여 있는 거야. 금이 거의 묶여 있는 거야. 돈이 거의 묶여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금세공업자가 써준 모든 보관증에 기록된 금의 합은 그가 맡아놓은 금의 양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맞아. 이 사람이 100의 금을 받았어. 그럼 100만큼을 써주겠지. 그럼 이대로 그냥 갖고 있는 거야.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은 일반 밖에 있는 시장에서도 뭔가 큰 변동성이 없어. 하지만 내 맡아놓은 금의 일부만 지급 준비용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자, A씨가 이거는 필기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A씨가 100을 맡겨. B씨가 100을 맡겨. C씨가 100을 맡겨. 근데 이 은행, 금세공업자가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이 동시에 100을 찾으러 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나는 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최소 100, 아니 많으면 200 정도 묶어놓고 나머지 100이나 또는 200은 그냥 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여튼 그러나
맡아놓은 금의 일부만 지급 준비용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그래서 금 세공업자들은 선생님이 방금 본 것처럼 100을 남길까? 200을 남길까?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금 세공업자들은 맡아놓은 금의 30%만 남겨놓기로 결정했다. 70%만큼의 금을 다른 사람이 빌려다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금 세공업자야. 100을 받았어. 근데 30만 갖고 있다가 70은 시장에 풀어. 그러면은 그만큼 시장에는 70이 많아지잖아. 시장에 원래 100만큼의 돈이 있었어. 시장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곳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근데 A씨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은행에 맡겨. 그래서 은행은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서 돈 달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30%만 가지고 나머지 70은 시장에 풀어야겠다. 그럼 시장은 100 플러스 70이 된단 말이야. 17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통화량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만약 금을 대출받은 사람이 그것을 내가 근데 그 대출을 받았다? 그거를 또 다른 금 세공업자한테 맡겨. 그리고 보관증을 받는다면 통화량은 한층 더 늘어난다. 왜? 여기까지 있던 과정이 한 번 다시 일어나거든. 다시 A씨가 100이 있었는데 B라는 곳에 가서 돈을 맡겼어요. 100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30만 가지고 있고 70은 시장에 풀어요. 그래서 시장에 170이 됩니다. 그리고 이 70을 또 다른 사람이 대출을 받아요. 조금 꼬였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보자. 자, 그래서 이 사람은 30만 가지고 나머지 70은 시장에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C씨한테 대출을 해줬어. 대출을 해주는 게 이 은행 내부에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푼 거잖아. 시장으로 푼 거잖아. 개인에게 푼 거잖아. 그 이후는 이 사람의 마음이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70을 줘. 그래서 70 생겼다 하고서 이거를 다시 예금을 맡겨. D라는 은행에 예금을 맡겨. 그래서 이 30%면 얼마죠? 7, 3, 22. 21인가요? 21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 70%는 9, 6, 49. 이거는 다시 또 시장에 풀어.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풀린 돈이 얼마? 사실상 70이랑 49란 말이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될수록 시장에 돌고 도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계속해서 받은 거 가지고 대출해주고 하다 보면은 돈이 엄청 많이 늘어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통화량은 처음에 몇 배 크기로 늘어나게 돼. 그리고 금 세공업자들이 맡아두었다고 기록된 금의 양도 늘어나게 돼. 근데 사실상 이거는 정말로 새로운 돈이 뽕 하고 생긴 게 아니라 누가 빌린 것 같다가 다시 맡기고 그걸 다시 빌려주고 이 버블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는 새로운 예금이 만들어진 셈으로 예금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만들어진 예금은 사실상 누군가가 빌려서 생긴 빚이죠. 내가 빌려가지고 그거를 다시 넣어버린 거잖아. 그건 빚이야. 그래서 갚아야 돼. 갚아야 할 빚도 그만큼 늘어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은행의 예금 창조 기능은 결국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지급 준비 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하면서 예금 통화라는 화폐를 창출하게 되고 대출받은 사람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된다. 왜? 돈이 있으니까. 이러한 화폐 창출 과정이 이루어지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쓰이는 화폐의 양이 늘어나 시장에 돈이 계속해서 도는 거죠. 그래서 경제 유동성, 내가 뭔가를 더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은 증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종전에 비해 더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왜? 그만큼 빚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빌려서 생긴 빚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갚아야 할 빚도 그만큼 늘어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예금이 곧 대출이 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의 일정 시점의 총체적 재무 상태를 기록해 놓은 대차 대조표를 활용하면 은행의 예금 창조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자, 자금의 조달. 내가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라고 하는 게 조달인데요. 이 원천을 나타내는 자본 및 부채의 내역은 대차 대조표의 오른쪽. 자, 어디 보죠. 여기 보면은 조달 원천 여기 있는 거죠. 오른편 조달 원천
자금의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자산의 내역. 운영 상태. 자산의 내용은 왼편에 기록된다. 이때 대차 대조표의 오른편을 대변. 응가 아니에요. 웃지 마세요. 중요해요. 내가 웃긴 거 알려줄까? 대학생들 이거 듣고 웃는다. 차변. 경제학과 이런 회계학과 아니면은 다 이거 듣고 웃어요. 바보들 같죠? 바보들이에요. 자, 하여튼 여기가 대변이라고 해요. 어디서 돈을 가져왔는가? 예금. 손님이 고객이 1,500을 맡겼고 부채가 300이 있고 자본금 원래 가지고 있는 돈이 200이 있어서 나한테는 2,000이 있어. 근데 그 2,000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지급금으로 30만 빼. 그다음에 나머지는 1,200으로 돌려서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받아. 유가 증권이 수표 같은 거예요. 기타 자산 200으로 남겨놔.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거를 2,000을 이렇게 들어온 돈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표는 가상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중요한 자금 조달 원천은 예금, 사람들이 고객들이 와서 돈을 맡기고 그 예금 이자를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되도록 예금을 많이 유치하려고 해. 왜냐하면 예금이 많을수록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커지거든. 오른편에 보면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예금은 언제든 근데 사람들이 고객이 와가지고서 저 어제 돈 맡겼는데요. 오늘 다시 빼가려고요 하면은 지급해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띠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내역은 기타 부채로 나타나 있고 자 형광펜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내역 내가 여기 보면은 기타 부채가 있는 게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어. 예금이랑 자본금. 예금은 받은 거고 자본금은 원래 갖고 있는 거 생각하면 되는데 기타 부채가 왜 있는지 모를 수 있거든. 이거는 백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제 누가 와가지고서 돈을 달라고 할 줄 몰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예금을 내가 다 털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거 방어막을 세워놓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상 빌려온 거지. 다른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내역을 기타 부채로 나타나 있다. 왜냐하면은 예금을 다 빼갈 수 있잖아. 예금을 고객들이 와서 다 빼갈 수 있어. 최악의 경우에는. 그럼 이게 없어져.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는 대출이 필요하대.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것까지 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금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마지막 항목은 은행의 자본금이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왼편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으로 운영이 된다. 이 은행은 예금액의 일정한 부분을 지급 준비금으로 떼어놓고 나머지 자금은 대출을 해주거나 유가증권 등 그 밖에 여러 가지 자산을 보유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은행의 지급 준비 제도와 대출을 통해 예금 통화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빌려주면 시장에 1,200이 풀리겠죠. 그럼 사람들은 사실상 이거는 빚인데 마치 예금, 자기한테 원래 있는 돈처럼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예금 창조라는 거야. 유가리? 좋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은행은 어떻게 이득을 얻을까? 대차대조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은행은 주로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로 자금 운영을 해. 통상 예금이자에 비해 대출이자가 높아. 너희가 세뱃돈을 받았어. 그래서 10만 원을 받았다. 그거를 맡겨. 100만 원이라 하자. 100만 원을 은행에 맡겨. 근데 요즘 은행 이자가 몇 %지? 많아봤자 1.8인가? 1.8도 안 되나? 저 저금하거든요. 근데 애템 넘어갈게요. 하여튼 근데 예금 이자가 한 1.8이면은 대출 이자도 몰라. 한 2.7 정도 하려나? 이게 더 비싸요. 그러니까 돈을 맡겼을 때 받는 돈보다 내가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쳐서 줘야 되는 돈이 더 비싸다고. 그래서 양 이자 차이, 이 대출 이자 비싸죠? 예금 이자 고객한테 줘야 되죠? 이거에서 남은 그게 이 예대 금리차라고 하는데 이거 쓰지 마세요. 여기 어차피 다 나와 있으니까 은행이 주된 수익원이 된다. 대출 이자가 더 높은 까닭은 왜 그러면은 똔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대출이 더 비쌀까?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 알죠? 자, 이 차입자가 내가 돈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제가 이거를 언제까지 갚으려고 했는데 망해버렸네? 안 갚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 못 갚아요. 이건 대출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입자의 신용도에 맞춰서 위험 할증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이 그 안 좋은 사람일수록 그 이자 리스크를 지게 되는 그게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자율이 더 높은 거죠. 하여튼 그렇게 은행의 영업이익은 예대금리차로 발생한 수익에서 인력과 지점 조직, IT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경상 운영비를 차감한 것이 된다. 다 벌어들였어. 거기서 일단 기본적인 금액 다 빼는 거야. 그래서 그 차감에서 남은 게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대출 손실을 영업이익보다 적게 유지해야 돼. 대출 손실을 최소로 줄여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 대출 손실을 영업보다 최대 줄여야 돼.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대출 손실이 너무 많아.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영업이익 해가지고서 내가 그런 예대금리 차로 얻은 것보다 예대금리 차로 얻은 이익보다 대출로 더 마이너스가 생겨. 그러면 운영을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대출 손실을 최소로 줄여야 나의 이익, 순이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은행은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대출 손실이 영업이익을 넘어섰다? 그러면 은행은 자본금까지 잠식당해. 자본금은 진짜 최후의 수단. 진짜 이거는 내가 딱 회사 설립할 때 딱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까지 잠식을 당하면은 무너지는 거야. 따라서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되 신용 위험을 적극적으로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은행업의 본질이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래요. 자, 1번의 정답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자, 은행은 자금을 조성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융통해주며 금융시장의 거래비용을 낮춘다? 맞습니다. 자, 은행의 예금 창조는 예금의 일부만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불어나는 거죠. 맞아요. 4번에 은행의 대차대조 표현은 자금의 조달 원천을 나타내는 내역과 자금의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내역 기억되면 맞아요. 자, 5번에 은행은 조성된 자금이 수요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된 곳에 투자를 유도한다. 맞습니다. 그럼 2번이 왜 틀려? 자,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차대조포의 기타 부채로 기재되나? 아니야. 그냥 예금 그 자체로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17번 볼게요. 17번에 밑글을 읽은 학생이 기억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래. 기억 어딨어? 여기 금세공업자와 은행을 비교하는 내용이죠. 비교는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 자, 1번 볼게요. 다른 사람이 금을 맡아주는 거, 고객의 돈을 보관해주는 거, 맞다. 자, 2번에 지급금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맡아둔 금의 일정 부분을 남겨두고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 맞다. 3번에 맡아둔 금의 일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준다. 예금의 일부를 필요한 사람 대출하는 거 맞아. 4번에 금을 많이 맡아두려고 하는 거. 예금을 많이 유치하려 하는 거. 왜? 더 많이 대출해줘서 수수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금을 맡기는 사람한테 살해하는 것. 이거는 예금 맡기는 사람한테 예금이자 주는 거예요. 근데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부과하는 거는 그것과 상반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5번이 틀립니다. 얘는 예금을 챙겨주는 거고 얘는 대출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돈 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주는 거 얘는 은행의 입장에서 얘는 돈을 주는 거고 얘는 받는 거고. 유가리? 좋아요. 자, 18번에 윗글을 바탕으로 니은의 이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 어딨니? 자, 여기 있죠? 교환의 매개수단에 쓰이는 화폐 양이 늘어 경제 유동성이 증가하지만 경제가 종전에 비해 더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시장 유동성, 시장에서 사고 파는 그런 매매나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어서 흐름이 더 자유로워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건 아니야.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막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런 게 아니야. 왜?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부채가. 그게 핵심이야. 정답이 그래서 5번이 정답이야. 그럼 하나씩 한번 고쳐볼게요.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화폐라는 자산이 생기지만 그 경제 통화량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 더 늘어난다. 2번에 은행에 서류상으로 맡겨놓은 예금이 더 늘어나는 만큼 창출되는 예금 통화는 줄어든다? 아니죠. 더 많아지죠. 더 늘어난다. 3번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다른 은행에 예금으로 맡겨도 통화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아니지. 한층 더 늘어나지. 왜? 사람들이 이걸 풀 거거든. 사람들이 시장에 이걸 돈을 풀 거야. 변화가 생긴다. 통화량 증가. (4번에) 자, 은행이 새로운 밖에서 콩소리가 났어요. 은행이 새로운 예금을 만들어내는 만큼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가 늘어나? 이거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잘 봐봐.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은 누구야?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은 예금을 한 사람들이야. 돈을 맡긴 거야. 이 사람들은 돈을 은행한테 받아야 돼. 예금 이자를. 너희가 은행에 100만 원을 입금을 했어. 그래서 예금으로 해놔. 오늘 걔네들이 그걸 갖고 써먹을 거 아니야. 그럼 수수료를 조금 떼어줄 거 아니야. 그럼 너희들은 돈을 받는 입장이지. 돈을 더 내는 입장이 아니잖아. 제 돈을 맡아줘서 감사합니다. 이자 낼게. 이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새로운 예금을 만들어내는 만큼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빌린 사람들이 제대로 하려면 이건 빌린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5번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부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거 맞는 거죠? 잘하셨고 이거 한 번만 쓸게요. 이는 누군가가 빌려서 생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9번에 A를 참고해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래요. 2019년 땡땡은행의 자산은 1,000억 원인데 이 자산은 모두 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와우. 이 중 900원은 예금으로 100억 원은 자본금으로 도달한 것이다. 잠깐만 이렇게 해보자. 자산은 1,000원인데 이거 쓰지 말고 그냥 이해만 해. 대출로 구성되어 있고 900원 예금 100억 원 자본금. 이 은행의 예금 금리는 평균 2%고 대출 금리는 평균 4%래. 땡땡은행은 예대금리 차에 의해서 이거는 대출이고 이거는 대출이고 이거는 예대금리 예금 이자지. 헷갈려. 에 해당하는 22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12억 원의 경상 운영비를 사용했다. 경상 운영비는 항상 운영해서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자, 1번 볼게요. 땡땡은행의 영업이익은 예대금리 차에 의한 수익에서 경상 운영비를 차감한 10억 원이 되겠고 22억에서 요거에서 이거 빼는 거 22억 빼기 12억 원 10억 맞습니다. 자, 2번에 땡땡은행의 수익은 22억 원으로 주로 예금을 자금으로 조달하고 대출로 자금 운영할 발생한 것이고 맞아요. 22억 원의 수익. 얘들아 수익이랑 순수익은 다르다. 경상 운영비까지 뺀 게 순수익이다. 3번에 땡땡은행의 대출금리가 평균 4%로 평균 예금 금리보다 높은 것은 대출 손실에 대한 위험 할증률이 반영된 것이다. 맞아. 못 갚을까봐. 그 사람들이 못 갚을까봐 리스크를 지우는 거야. 4번에 만약 땡땡은행의 대출 손실이 12억 원 발생했어. 와우. 자, 내 이렇게 수익이 순수익이 지금 10억 원이잖아. 근데 여기서 대출 손실이 12억 원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몇 억이야? 마이너스 2억이잖아. 아까 전에 자본금 얼마랬지? 100억 원을 자본금으로 조달한 건데 2억을 여기서 까야 돼. 그러니까 잠식당하는 거 맞습니다.
자, 땡땡은행이 평균 2%인 예금 금리를 올린다면 지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더 줄어서 수익이 늘어나겠군? 엥? 자, 잘 들어봐. 평균 2%인 예금 금리를 올렸어. 내가 은행장이야. 근데 올리면은 고객들한테 줘야 되는 돈이 더 늘어나지. 그러면은 고객들한테 줘야 하는 돈이 더 늘어나. 일단 근데 그래서 수익은 약간 떨어져. 지점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더 줄어? 이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은 예금 금리를 올리는 것과 지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더 줄어? 이거는 항상 봐봐.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잖아. 경상 운영비가 뭔가 변경될 거라는 여지를 주지 않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더 준다라는 이건 결과지만 원인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랑 이 1이랑 이거 2랑 인과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수익이 줄어. 그냥 수익이 줄었구나 하고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지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더 줄어서 수익이 늘어나겠군 하는 거는 그냥 너희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한 내용과 헛소리를 합쳐놓은 선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5번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약간 세련되게 한번 써볼게요. 예금 금리를 올린다면 이렇게까지. 좋아요. 자, 힘들죠? 괜찮아요? 자, 20번의 정답 빠르게 하고 갈게요. 이거는 조정이다. 그러면 여기다 쓸게. 조성. 무엇을 만들어서 이룸. 자, 오늘 거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쉬시고요. 저도 자러 갑니다. 굿나잇 되세요. 내일 만나요.